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케이스로요. 등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 항상 눈을 감고 머리로 크로스 체킹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등기부를 볼 줄 모르면 경매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경매는 우리 경매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다 끝까지 봐야 되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그런 공적 장부가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어요. 표제부는요, 전체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적 성격이 있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 그다음 을구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게 등기부의 전반적인 시스템이에요. 등기부의 전반적인 편제입니다. 자, 그럼 표제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등기부는 세 가지 등기부가 있어요. 임야 등기부도 있는데 그건 우리랑 아무 관계 없고,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보통은 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겠죠. 근데 집합 건물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101동 예를 듭시다. 101동의 건물에 20세대가 사는데 각 건물마다 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건물 등기부를 만들 수 있겠지만 토지 등기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집합건물 등기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표제부에는 두 가지 종류의 표제부가 있어요. 첫째,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또 있어요. 이 전유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전유 부분 이꼬르 구분 건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1동 건물 한 20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각 세대별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건물 그 호수가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1동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마다 다 전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등기부를 어떻게 편제되냐면요. 편제되냐면 표제부를 여러분들 등기부를 딱 펴주시면 1동 건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전체 건물 다. 그 보면 1층부터 우리가 만 10층 101동이 10층짜리라고 그러면은 1층부터 10층까지 전부 다 철골 구조물이 어떻고 쭉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면 되고요. 그 밑에 또 건물 1동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101동에 20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2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서 있는데 건물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지 사용권이에요. 근데 이 대지 사용권을 등기부의 기재 형식은 대지 사용권의 표시라 쓰지 않고 대지권의 표시라고 써요. 대지권인 목적인 토지 표시, 나중에 전유 부분 나올 때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대지 사용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 법적인 용어로 기재할 때는 대지권이라는 용어로 기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는 1동 건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1동 건물이 깔고 있는 그 전체 면적, 그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102동,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니까 전유 부분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몇 제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각 호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지분으로 나와요. 지분으로 형성돼 전체 면적의 n분의 1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제곱미터로 나오죠. 그게 바로 대지권의 표시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지분이 대지권의 표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체 건물의 101동 102호입니다. 그럼 101동에 속한 그 시스템을 등기부에서는 표제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습니다. 1동 건물 표제부에는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의 제곱미터 쭉 나올 거고 형태, 철골 구조라든지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등기부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깔고 있는 그 땅, 그게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102호니까 102호에 대한 전유부분 표시 102호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럼 이 102호가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대지권의 표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적 전부 다 여기 등기해 보실 때 표제부 딱 봤는데 오픈 딱 했는데
일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 목적인 표시, 또 표제보가 나와요. 또 전유분의 표시, 대주권의 표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대지권 미등기라든지 별도 등기할 때 간단하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예요. 을구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소유권 경정. 이런 게 많습니다. 소유권 변동, 소유권 경정, 부기등기예요. 여기서 부기등기는 1- 만약에 1이 소유권이라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 그러면요. 소유권 1-2, 1-3 이렇게 돼. 이것을 부기등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주등기가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등기 아웃되면 주등기가 말소되면요. 부기등기도 자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험용이지 우리랑 관계없어요. 우리는 등기부에 뭐가 기재되는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등기부는요. 쫙 펴보면 갑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셔야 될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순위번호랑 등기 목적이랑 등기 원인이랑 그 뒤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보고 접수번호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유튜브랑 이렇게 보면요. 접수번호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접수번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수번호는 그냥 순위, 권리 순위 앞인지 뒤인지 어느 권리가 빠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무사 시험 내내 볼 때는요. 어떻게 외우냐면 시험용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동순별접이라 외워요. 어떻게? 동일구는 순위번호. 그러니까 갑구끼리는 순위번호 당연하겠죠. 근데 별접이란 건요. 별구는 접수번호를 따져요. 별구가 뭡니까? 갑과 을구는 별구죠. 이 두 개의 권리는 접수번호로 따진다 해서 동순별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이것도 우리가 왜 아무 관계 없냐면요. 제가 그러죠. 이러한 순위번호는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장 우리가 체킹하는 게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건 매각 물건 명세서든지 무슨 권리 분석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임차 보증금,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쫙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소유권 이전이 있죠. 그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강제경매 개시 일정 등 강제경매 개시 일정, 그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일정 이런 게 찍혀요. 그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물건을 고를 때 필요한 아주 가등기라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어요. 이건 아주 물건이 좋은 물건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설명드립니다.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좋은 물건인데 일반인이 잘 모르는 그런 물건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가처분. 가처분은요. 진짜 무서운 게 가처분이에요. 소유권과 관련된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있을 거고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유권만 나오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인 물건에는 접근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거기서 가처분이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처분이 해제됐다 그래도 이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은 정말 위험합니다. 또 어떤 가처분이 지킬 수 있냐면요.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도 갑구에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가처분할 때는요.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과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러한 물건은 안심하고 우리가 비록 가처분이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은 대상이 뭡니까?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을 어디 지키냐면 을구에 지켜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지키니까 을구에 관해서 주등기로 가처분이 기재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죠. 어렵긴 여러분 이건 수강생 여러분들의 보충 교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렸죠.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니까 네 채무자 네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게 미리 잡아놓는 것을 피보정 권리라고 합니다. 그거를 매개해서 등재되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셔도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저희 수강생 우리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가처분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지 우리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학원 강사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처분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꼬아서 나올 수 있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시간에 경매를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요. 비록 많은 공부를 했어도 저 모르는 거 태반이에요. 제가 아는 게 빙상의 일각입니다. 가장 단순한 거. 근데 저는 항상 왜 단순한 게 중요하다 생각한 수강생 여러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단순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영어로 여러분들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The simple is the best입니다. 단순한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 무시하다가 아웃됩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다가 이게 또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갑구에 찍힐 수 있는 거는요.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다음에 가처분 관련된 거. 이 정도만, 그다음에 또 있겠죠. 뭐 국제성에서 한 압류, 그다음에 가압류. 근데 압류, 가압류 이런 건 왜 신경을 안 쓰나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예요. 여러분들 입찰에서 매각 대금을 내면 압류, 가압류 자동적으로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갑구에 찍히는 권리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을구에는 뭐가 찍힐까요?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에 관한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가 을구에 찍힌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다는 걸 사람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 술자리라든지 어떤 사담할 때 필요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엑기스라 그런가? 엑기스라는 용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 경매는요 집행 단계예요. 이 모법은 민법입니다. 그 민법의 또 특별법은 뭡니까? 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법 이런 게 특별법이에요. 민법에서 출발해서 민사소송이라는 어떤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라스트에 떨어지는 게 민사집행법의 이양 경매란 말입니다. 그게 집행이에요. 그러면은 을구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은요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강론, 채권총론, 그다음 친족법, 상속법. 그러니까 친상이라 그래요. 이건 한 패턴으로 하니까 5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매에서 필요한 것은요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에는 물권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물권이 한 8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9가지인가요? 봅시다. 대변적으로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하는 것도 엄청난 권리입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눠져요. 그럼 소유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죄송합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과 본권이라고 있습니다. 본권에는 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라고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제한물권은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사용하고 수익 얻을 수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우리 민법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다음 담보물권은요, 우리가 교환 가치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을구에 찍힐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법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그다음에 저쪽 용익권에서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죠. 여기서 을구에 찍힐 수 있는 건요.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근저당권 정도밖에 없어요. 왜? 질권은요. 동산이라든지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근저당권, 질권이라고 설정되는 게 있어요. 그건 MPL 할 때 필요한 건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밑에 있는 목적물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이 질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 점유 그 자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든지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토지랑 관계되어 있어요. 지역권이
승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토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은요. 말 그대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지상권은 현 세대 등기부의 담보 지상권의 경우에만 지키지,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의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1강에서 말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보통 약정 지상권, 서로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법률적인 지상권이 등기부에 기재될 수 없는 이유는요. 보통 지상권을 한번 설정을 하면요. 최단기가 30년 동안 연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상권 설정할 때 10년 계약을 해도 이건 30년이 연장이 됩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습니까? 왜? 지상권이 뭡니까? 지상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죠.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말해서 건물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 못 하잖아요. 최소한 30년 동안.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을구에는 지킬 수 있는 게 전세권하고 근저당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외에도 전세권부 근저당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찍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토지를 아니까 지역권 토지와 관련된 것이고 지상권은 나중에 나올 때 한번 설명해 보통 담보지상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 은행권에서 담보지상권이라고 이거로 그냥 끝냅시다. 여러분들 등기부 등급을 보다 보면 지상권이라고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권리자및 기대 사항란 보면요. 금융권에 무슨 은행, 저축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은행에서 옛날에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자니까 토지를 저당권 잡아도 자기 마음대로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만일에 저당권 잡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으로서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했는데 법정을 보니까 약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이건 지상권 설정하면요. 다른 사람에서 사용을 못해요. 지상권자 허락 없이. 따라서 이 지상권이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후순위로 지상권을 설정해놔요. 그럼 건물을 못 지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건물 등기부 볼 때 지상권 나오는데 저 한 선생이 지상권이라는 거 없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강학적으로 우리가 강의할 때 담보지상권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지역권 지상권 그것밖에 지역권은 토지, 지상권은 거의 있을 수 없고 담보지상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보지상권 개념밖에 없고 그다음 전세권 있고 근저당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다음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나올 수 있고 또 근저당권부 질권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근저당권부 질권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질권도 당연히 말소되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임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차권 등기라는 게요. 여러분 다 알죠? 뭡니까? 계약 임차권 기간 딱 끝내서 돈 받고 나가야 되는 돈 안 주니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난 뒤에 나간 게 임차권 등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설정 계약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게 있고요.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아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나중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임차권 등기 조심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은 등기부가 어떻게 편제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찍힐 게 뭐가 있겠어요? 근저당권 말소를 원인으로 하니까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 피보존 권리를 하는 가처분도 설정되겠죠. 이것은 대상이 뭡니까? 근저당권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밑에 주등기로 근저당 가처분이 들어가겠죠. 그때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 피보존 권리는 가처분. 나 근저당권 말소하겠다. 이게 보통 사채업자보다도 신용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이 말소 청구권 가처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는 가처분,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 피보존 권리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등기부에 찍힐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 일반적인 권리들이에요. 그 나머지 아주 저도 보도 못한 그런 권리들이 있겠죠. 그건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경매에 접근할 때 등기부 보면서 이게 한 선생이 얘기한 그런 게 맞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각 권리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타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로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릴지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 다음 시간에 중요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에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 뭐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